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사연을 얘기할까 해요. 저는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했지만 학교에서 집에 오면 밭일과 부엌일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농사일에 지쳐서 저희에게는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셨죠. 제 형제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인데 저와 여동생은 당연히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고 남동생은 대학까지 가야 한다는 게 집안 분위기였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고요. 집이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한동안 누워 지내셔야 했고, 그때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저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셨죠. 저는 한마디 반항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밤에는 이불 속에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여동생은 학교에 다녀야 했고 남동생도 공부를 시켜야 했어요. 저는 엄마가 하시던 힘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틈틈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가 들어갔고 여동생은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남동생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도 지방도시에서는 알아주는 대학이라 괜히 제가 대학에 간 것처럼 뿌듯하고 기분 좋더군요. 저는 몰래 공부를 해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보조할 사람을 찾는다기에 얼른 찾아가서 저를 꼭 좀 뽑아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만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동생들은 다 도시로 갔으니까요. 보건소장님은 저를 잘 봐주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그럼 일단 한 달 먼저 일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죠. 너무 좋아서 그 길로 나가 옷도 사고 구두도 샀었네요. 아빠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지만 엄마는 잘했다고 하셨고요. 엄마는 제가 농사만 하게 됐다고 늘 미안해 하셨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잡일만 했지만 그래도 신세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면서 저는 결국 보건소 직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났죠. 전 남편은 중학교에 부임한 신입 국어교사였어요. 밥을 잘못 먹고 탈이 나서 보건소에 왔다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둘 다 서로에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잔병 치레를 잘해서 감기나 소화불량으로 자주 왔습니다. 한 번은 감기에 걸려서 왔는데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는 저를 보며 맛있겠네요. 저는 아파서 뭘 차려 먹지도 못하고 지금껏 굶었어요. 라며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감기 걸리면 입맛 없어서 안 먹히지 않아요? 라고 하니 그래도 밥이나 죽은 먹고 싶죠. 라길래 저는 제 밥을 조금 덜어서 주전자에 있는 뜨거운 물을 부어 대충 말아서 김치랑 같이 주며 좀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한동안 멍하니 저를 보다가 잘 먹겠다고 하고는 개눈 감추듯이 먹더군요. 그때 저를 좋게 봤는지 그 사람은 저를 보러 자주 보건소에 왔어요. 학교에 동경이 남아있던 저는 교사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게 좋았고 얼마 안 가 그 사람은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돼서 근데 종수 씨 집에서 절 좋아할까요? 그래도 종수 씨는 학교 선생님인데 저는 보건소에서 잡무만 보잖아요. 라고 하니 우리 집은 그냥 나하고 엄마한테만 잘해주면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로 누나만 5에 막내였고 시어머니는 혼자 되신 지 좀 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5 시누이가 쭉 저를 둘러싸고 있던 그 광경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시누이들은 형제는 몇이야? 걔들은 뒤치다꺼리 안 해도 되고? 부모님은 뭐 하셔? 돈 좀 있으신가? 집이 종수학교 있는 데면 잘 사는 동네는 아니네. 등등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진땀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저 집에 들어와 분란 일으키지만 않으면 돼. 시누이들이랑 잘 지내고. 엄마는 순영이가 무슨 분란을 일으켜요. 처음 만나면서 그런 말을 하면 기죽잖아. 라는 남편의 말에 얘가 벌써부터 지 마누라 편드네. 엄마가 못할 말이라도 했니? 너 그러면 안 돼. 네 마누라 미움받아. 라며 신우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얼떨떨하게 있다가 시댁을 나왔고 남편에게 누나들이 장난 아닐 것 같다고 하자 걱정하지 마. 다들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와서 간섭할 일 없어. 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은 신랑 얻었다고 좋아했고 아버지는 남편보다 제가 많이 기운다고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싫지 않으신지 동네에다 선생사위 본다며 자랑을 하셨죠.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날 신우들이 어찌나 시끄러웠는지 정말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안사돈, 우리 종수 갈 때마다 씨암탉은 기본으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손님들 밥이 모자란데 거기 사돈댁 자리 가서 먹어도 되죠? 음식이 뭐 이래? 사돈 솜씨 별로네? 저도 질리고 저희 엄마, 동생들도 질려있는데 아버지만 손님들과 술을 드시며 신이 나 있었어요. 신우들이 난장을 치고 다니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딸들을 말리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식사만 하시더군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태도였죠. 그렇게 시누이들이 몰려다니며 시끄럽게 군 결혼식이 겨우 끝나고 저와 남편은 짧게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학교가 먼 남편은 출퇴근 때문에 주말에만 오기로 했고요. 저는 남편 없이 시댁 생활에 적응하는데 엄청 고생했죠. 시어머니는 새벽 4시에 저를 깨우셨고 그때부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안일이야 어릴 때부터 해오던 거니까 익숙했지만 문제는 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초장에 며느리 기를 들이려고 하신 건지 옷장 아주 깊숙한 데 있던 것까지 다 꺼내서 빨래를 시키셨고요. 어머니, 이건 옷이 다 해져서 못 입을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릴까요? 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따박따박 시어머니한테 못 배운 집이라 그런가 아주 애가 엉망이네. 아휴.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며 싫은 티를 확 내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째려보며 빨리 해. 점심때 니네 신우들 밥 해 먹여야지. 라며 소리를 쳐서 형님들 집에 안 가셨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 올케가 결혼하고 첫밥도 안 차려주고 다들 돌려보내려고 한 거냐? 이런 못 배워먹은? 아무튼 모자란 애 들어와서 내 입만 아프게 생겼네. 얼른 그것부터 해놔. 시장 가서 장도 봐야 된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말끝마다 못 배웠다는 말로 저를 타박하셨어요. 저는 너무 서러웠지만 처음이니 시어머니와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꾹 참으며 시키는 일을 다 했죠. 그리고 아침 10시도 안 돼서 신우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들은 빨래가 안 끝나서 쩔쩔 매고 있는 저한테 와서 우리 엄마 잘 모셔야 돼. 허투루 하면 가만 안 둬. 라며 협박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말들을 했고 점심에 직접 밀전병을 밀어서 만든 구절판을 먹고 싶다며 당장 만들어 내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형님들이 구절판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걸 나한테 말하면 구절판이 나한테서 나오니? 그러니까 장 보러 가야 된다고 얼른 하랬잖아. 애가 미련한 거야, 굶뜬 거야.
라며 핀잔하셨고 그 말을 들은 신우들은 킥킥대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며 시장에 가야 했죠. 남편 오는 날만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드느라 신우들이 뭘 하는지는 신경 쓸 틈도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치우고 나니 밥때는 훌쩍 지났고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만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희 방 가구 위치가 다 바뀌어 있었고 벽에 걸어놓은 결혼사진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시부모님 젊은 시절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 막내 신우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며 니넨 방이 그게 뭐니? 우리가 다시 정돈하느라 아주 기운 다 빠졌다. 옥수수 좀 삶아봐. 네가 밥을 얼마나 조금 했는지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라더니 시부모님 사진을 가리키며 항상 잘 기억하라고 알았지?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신우들은 일주일 내내 저한테 너, 야는 기본이었고 모든 걸 간섭하며 시부모한테 잘하라고 다그쳤어요. 드디어 주말이 돼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투정하듯 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는 투였죠. 이제 처음 살림 시작하니까 누나들도 걱정이 된 거지. 그리고 나도 방은 처음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에는 제게 잘했습니다. 심한 말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남편이 학교로 돌아가고 나면 못 배워서 그렇다며 어쩌다가 너같이 무식한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 구박을 했어요. 매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신우들은 제 신혼방을 아무 때나 쳐들어왔고요. 또 어찌나 많이들 먹는지 끝도 없이 상을 차려내느라 하루가 다 갔어요. 제 결혼식만 끝나면 다들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막내 신우는 아예 집으로 들어왔고 다른 신우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들은 자기들 집 빨래까지 가져와서 저더러 빨라고 하더군요. 형님들 빨래는 형님들 집에서 해서 말려야죠. 이것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했더니 막내 신우가 득달같이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나와서 잡일이라 하던 애가 학교 선생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네가 우리 종수 꼬실 때는 아주 땡 잡았다 그랬지?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네가 우리 종수보다 한참 못 배웠는데 뭐든 두말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의 열등감을 아프게 찌르며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제가 남편보다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선뜻 대꾸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저 혼자 꾹 참으며 시간이 지났어요. 시댁은 제사가 1년에 10번도 넘게 있더군요. 거의 매달 제사상을 차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신우들은 제사 때마다 한 덩어리가 되어 몰려와서 이것저것 간섭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며 화를 냈어요. 야, 너 따위가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이런 상을 내온 거야. 생선이 이게 뭐야? 가서 다시 사와. 그러면서 돈 한 푼도 주지 않았죠. 남편은 제사가 평일에 있을 때에는 밤 늦게 와서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일찍 가곤 했어요. 저는 제사가 끝나고 다 치운 후에 남편에게 형님들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 했죠. 시어머니도 남편만 없으면 저한테 심하게 한다고 결혼 후 처음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보며 그런 식으로
우리 식구 나쁜 사람 만들어서 당신이 얻는 게 뭐야? 누나들은 당신이 이제 새댁이니까 일 잘 못할까봐 그러는 거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사사건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 라더군요.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는 잘 몰라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 남자는 제가 호된 시집살이를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나 당신 아내야. 당신이 내 사정 몰라주면 누가 알아줘? 나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서 웬만한 건 다 잘해. 이제 형님들도 그거 알 만큼 시간 지났잖아. 그런데 아직도 이러는 게 난 너무 힘들어. 게다가 당신까지 이러니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돼? 당신 없이 한 주 내내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내가 뭘 어쨌다고 민내 만에 그러는데 나는 거기서 한 주 동안 놀다 오는 줄 알아?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아유, 내가 진짜 솔직히 당신의 학교를 제대로 나오기로 했어? 뭘 했어? 그러면 집안일이라도 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사람 귀찮게 하지 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밤새 소리 죽여 울었죠. 이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시누이들이 찾아오지 않게 될 날만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시누들은 1년이 지나도 계속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어요.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기네를 무시한다며 오만 성질을 다 내고 하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하기도 했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몸이 점점 허약해져 갔고 어느 주말 하혈을 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들과 시내에 외출 중이었고 저는 혼자 혼절을 했다가 깬 후 겨우 병원에 가서 임신 8주였는데 유산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집에 돌아오니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혼자 편히 쉬고 싶어서 문을 잠그고 방에 이불을 펴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주변이 시끄러워서 깼더니 둘째 신우가 저를 막 흔들고 있더군요. 대체 잠을 몇 시간이나 자는 거야? 때 됐는데 밥할 생각도 안 하고 얼른 일어나. 우리 다 배고프단 말이야. 저는 그저 눈만 꿈뻑이며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다른 신우들이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겨우 밥상을 차리고 돌아와 다시 누웠고 사람들이 밥을 먹는 사이에 남편이 왔어요. 저는 남편 옷을 받아주며 나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 유산됐대 라고 하니 남편은 인상을 쓰며 뭐? 아니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못했으면 그런 일이 생겨.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당신 말이야. 집에서 뭐 하는 게 있다고 일이 그 지경이 되게 만들어? 라며 큰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유산됐다는 말에 시누들은 혀를 차며 저를 째려봤고 시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맨날 종수한테 우리가 일 시킨다고 불평 불만 늘어놓더니 네가 아예 작정을 한 거지? 일부러 애 떨어뜨린 거 아니야? 라며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당신 우리한테 시위하는 거야? 그래, 어디 나가봐. 가면 어딜 간다고? 라며 남편이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고 막내 신우는 아니 지금 누가 잘못해서 남의 집 귀한 손 떨어뜨려 놓고 행패야 행패는. 이러고 나갈 거면 다시는 오지 마. 라며 악을 쓰더군요. 저는 그 길로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며칠을 쉬었어요. 여동생은 저를 보고 펑펑 울더니 언니, 우리 어릴 때 언니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갚을게. 걱정 말고 언니 배우고 싶은 거 배워. 내가 돈 대줄게. 라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동생이 너무 고마워 눈물만 흘렸어요.
몸을 추스린 후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했어요. 동생한테 너무 부담만 주기는 싫어서 조금이라도 벌었죠. 검정고시에 합격하자 여동생은 저에게 대학 입시 공부를 하라더군요. 언니가 우리 중에 머리도 제일 좋고 공부도 진짜 잘했잖아. 이제라도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언니 직성 풀릴 때까지 해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리고 언니는 분명 합격할 거야. 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대입 공부를 시작했죠. 그 사이 남편에게 이혼 통보서도 받았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으니 위자료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당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억울함에 정말 이를 악물며 공부를 해서 2년 후 대학에 붙었어요. 동생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누나, 입학금은 내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저를 격려해 주는데 어찌나 기쁘던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학교를 다니며 등록금을 버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한 학기는 장학금을 탄 적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니 공부 시간을 많이 놓쳐서 장학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덜어 있었거든요.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놓고 다시 다녀야 하나 걱정할 때 갑자기 하늘이 저를 돕는 것 같은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과 근처 땅이 자식 없는 친척분 소유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께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장소를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했고요. 엄마는 제게 오셔서 너네한테 돈 나눠줄 건데 순영이 너한테 더 주려고. 네가 어려운 형편에 공부도 끝까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잖아. 지금이라도 공부한다고 애쓰는데 편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 돈으로 등록금 하고 열심히 공부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제 생각을 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했고요. 동생들도 엄마 말대로 하겠다며 오히려 돈을 더 보태겠다고 했죠.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 저는 남은 대학 학기를 잘 마쳤고 대학원에 가서 박사 과정까지 공부했죠. 정말 저에게 배움이 이렇게나 행복을 주는지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했어요. 그래도 힘든 날이면 시댁에서 못 배운 주제라며 저를 깎아내리던 모습이 떠올라 정말 더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저는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사를 하다가 조교수가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원 입시철이 되었고 저는 석사과정 면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시 서류에 아주 낯익은 사람이 있더군요. 제 전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곧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 첫 질문부터 횡설수설하더니 결국 면접을 망치고 말더군요. 저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 채점표도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니 남편은 저를 기다렸다가 쫓아왔더군요. 순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소식은 좀 전해주지 그랬어. 저는 그 말에 정색을 하며 김종수 씨, 면접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반말부터 하시고 이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저는 엄연히 여기 교수입니다. 저한테 할 말 있으시면 교수님이라고 예의부터 차리세요. 라고 하자 남편은 당황해서 아니, 그게 제가 그러려던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며 쩔쩔맸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몇 년 후 부잣집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여잣집에서 남편을 너무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으려고 왔다더군요. 외국 유학 갈 실력은 되지 않아서 국내 대학에 왔다고요. 국내 대학은 되게 만만하신가 본데 성적은 그럴 처지가 아닌 것 같던데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고 남편은 집에 가서 제 얘기를 했는지 다음 날 둘째와 막내 신우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울케, 여기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종수 되겠어. 이게 다 인연이 있는 거네. 안 그래?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당신들 안방인 줄 알아요? 저는 제 연구실에 찾아와 호들갑을 떠는 신우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신우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왜 댁들 올케입니까? 저는 완전히 남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댁들 동생 뽑아라 말아라 하면 신고할 겁니다. 라고 하니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더군요.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다른 신우들까지 저를 찾아와서 싹싹 빌었어요. 어떻게든 네가 우리 종수 합격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래 올케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우리 종수 귀한 독자야. 네가 어떻게 좀 해봐. 할머니, 못 배우셔서 뭘 잘 모르시나 본데요. 대학원 시험이란 게 시장에서 나물 가격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들도 때만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사셨죠? 그렇게 무식하니 대학교까지 찾아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네 애가 어떻네 독자네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어따 대고 반말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 교수예요. 대체 뭐 하는 집안이길래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고 사시나요? 여기는 댁들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늘어붙는다고 뜻대로 되는 데가 아니에요. 대학 때 성적하고 시험 본 걸 토대로 공정하게 뽑으니까 억지 그만 쓰고 돌아들 가세요. 그때 조교들이 경비원들을 불러왔고 시어머니와 신우들은 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듯이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 무언가 응어리진 것들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인생은 새옹지마란 말을 실감했고요. 전 남편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적도 좋지 않았고 면접 점수도 나빠서 전반적 점수가 낮으니 결국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저를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죠. 저는 지금 늦게 결혼을 다시 하고 남편과 오붓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끈질기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시댁에서의 일에 오기로 버텨낸 것 같아요. 그때 일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인생이 행복하니 이제는 저도 만족합니다. 제 인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